네, 복팟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랑어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눈썹입니다. 네, 저는 옷장입니다. 오늘은 미미님이 어려운 책 갖고 오셨어요. 아니 어려운 책은 아니고요. 딱딱한 책 갖고 오셨어요. 전문적으로 보여요. 전문적으로. 네. 어려운 책은 아니고 와. 그동안 제가 주로 이제 과학과 신앙 관련 책을 주로 좀 소개했는데 오늘은 그런 자연과학 쪽은 아니고 약 일종의 사회과학. 과학은 과학이네요. 네. 모든 게 과학이죠. 뭐. 모든 학문이 침대도 과. 침대도 과학. 응, 맞아. 아이고 아슬아슬했다. 아주 옛날 거 옛날 거. 진짜. 말할 뻔했어. 이거 아직 아는 사람 있을까요 요즘? 길게 하면 안 돼. 여기서 이제 사람들 듣다 끊어버려.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회과학. 제가 그래서 오늘 들고 온 책은 인구학에 관한 책입니다. 인구학 하면 멜소스 아닙니까? 아,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아는 멜서스의 멜서스. 예, 그런 류의 책인데 제목은 정해진 미래. 이미 굉장한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아시는 만한 분들은 다 한 번씩 제목을 들어봤을 정해진 거고. 미래를? 예, 오래된 제목을- 미래는 내가 들어봤어도 정해진 미래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정해진 미래도 꽤 이렇게 이미 널리 알려졌고 많이 팔렸고 그리고 이미 읽어본 분들도 저는 많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나도 처음 듣네. 뭐 정해진 미래, 지은이는 조영태라는 서울대 한국 교수. 사람이네? 그럼요. 한국 사람이니. 서울대 교수. 네, 2016년에 나왔으니까 음. 3년 전에 나왔네요. 네. 아, 옛날에 얘기한 것 같다, 우리 미미님이. 아주 오래된 건 아니지만 또 뭐 가장 최신가는 또 아닌 그런 책이고 북스톤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 그럼 그 책에 멜소스 나와요? 멜서스도 잠깐 나오죠. 어? 왜냐면 또 인구 많아지니까 인구 많으면 다 하면은- 굶어 죽는다 그 얘기 나와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문제잖아요. 그렇죠. 야. 예, 그런 걸 다루는입니다. 한국 통계를 기반해서 인구학 통계 기반해서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아, 한참 그때 얘기했었어요. 미미님이 그거 적어가지고 얘기한 적이 생각나. 그랬나요? 그치? 제가 얘기했나요? 무슨 얘기했었어요. 제가 어디서 뭔 얘기 그거밖에 했는지 생각 안 나. 기억은 안 그거밖에 나지만 생각이 안 나. 말했다는 거. 얘기했다. 네. 인구학이란 뭘 것 같으세요? 근데 말했잖아요. 멜소스 인구 많으면 식량 떨어진다. 그렇죠. 그런 측면도 하나 인구를 있죠. 조절하자 그거 아니야? 아 근데 지금 인구가 절벽이 돼서 뭐 대학 가기는 좀 좋은지 모르지만 나중에 노동자가 없어지면 우리가 나이 든 다음에 우리는 누가 부양하냐 이런 네.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AI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통일되면 된다 그러고 뭐 그렇죠. 그냥 이런 것- 얘기지 인구 얘기하면. 뭐 그런 것도 한 분야죠. 예를 들어 인구를 방금처럼 인구를 축소하자는 쪽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구를 늘리자는 쪽도 있어요. 아, 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중상주의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부국 강병을 위해서는 인구가 많아야 된다. 그렇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인구가 줄어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줄어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줄여야 되느냐, 소극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줄여야 되느냐. 이게 적극적으로 줄이자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중고등학교 때 들어본 멜서스 아주 강제적인 억제 정책. 나빠 그거 돌아보니까. 좀 더 수동적으로는 이제 예방 정책, 출산 뭐 산하 제한 이렇게 약간 수동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계몽적으로 이렇게 그냥. 네. 그래서 뭐 인구학이라는 학문을 잠깐만 소개를 하면 늘리느냐 뭐 줄이느냐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정책적인 조언에 해당하는 거고 사람이 태어나고 또 이동하고 또 사망하는 이 세 가지를 주요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제가 태어나니까 아는 출생, 푸코의 그 생명 관리 이런 건데 그런 거. 출생, 이동, 사망 이 세 가지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에 따른 사회적 변화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인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후 그러니까 지금 19년이잖아요. 2039년에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대한민국의 주가, 집값, 통일은 될까요? 그때 우리나라 산업이나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10년 후요? 20년 후. 20년 후? 아이고. 내 몸에 인공 연골이 들어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사실상 저희가 2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우리처럼 뭐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자유롭게 쓰면서 이런 사회가 될 줄 미리 예상이 사실은 어려웠겠죠. 사실은 15년, 뭐 10년, 15년, 2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 싶어하는 주제이긴 하지만 사실상 예측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오늘날 같이 사회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사회 속에서는.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나 사회의 미래를 이렇게 알고 싶어 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그렇죠. 욕망이란 자체가. 근데 대부분은 알기가 매우
불확실하고 어렵다. 그 중에서 비교적 가장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분야가 뭐냐 하면 바로 의학. 인구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인구가 있어야 인구 변화와 인구 변동은 비교적 15년이나 20년 후도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를 통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른 뭐 주권이 부동산이니 앞으로 교육이 어떻게 될 건가, 문화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여러 가지 하기 전에 가장 기초 학문에 해당하는 기초 변화에 해당하는 것을 알아야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구학이라는 거죠. 이분이 사회학자예요? 그렇죠. 인구학은 사회학의 하나의 하위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 책 제목이 뭐라고요? 정해진 미래. 왜 미래가 정해졌냐? 인구 때문에. 지금 인구를 분포를 알면 20년 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는. 그건 정해졌다는 거야. 그렇네. 큰 변화가 없다는 거야. 그러네. 줄어들겠네 한국. 그럼 지금 0세부터 5세까지 인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15년 후 20년 후에 뭐 예를 들어 20대나 30대 인구가 어떻게 될까? 우리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네. 그런 변화가 없다는 거지. 딱 설득되네 이제부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하는 수많은 프레임 중에서 가장 정확한 예측 수단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바로 인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대충 알거나 함부로 속단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구 분포나 인구 변화에 대한 사항들은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만 그나마 좀 실패를 덜 할 수 있다. 그럼 이런 이미 뭐 측면에서 오래전부터 사회학에서는 그럼 인구를 토대로 예측을 했겠네. 그럼요. 저희가 몰랐던 우리만 것뿐이죠. 몰랐네. 과학기술 발전으로 하려고 그러고. 네. 그래서 뭐 저자도 잠깐 소개를 하면 조영태라는 교수인데 고대에서 학부를 사회학으로 했고 미국 텍사스 대학교에서도 사회학으로 석사학위를 했는데 자기도 잘 모르고 갔더니 그 미국의 텍사스 대학교라는 학교가 인구학으로 되게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였던 것이죠. 그래서 석사까지는 사회학을 했으나 박사 때 그 방향을 틀어서 인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인구학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비교적 저랑 비슷한 나이인 것 같아요. 이분이 왜냐하면 이제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큰딸의 나이를 소개했는데 보니까 저랑 비슷한 또래인 것 같더라고요. 70년대생들. 예, 70년대 초반생들, 2차 베이비 부모들 우리나라로 보면은. 그래서 이분이 뭐 지금은 사실은 이 책을 그 이후에도 작년에 또 이 책의 그 후속편에 해당하는 책을 썼는데 정해진 미래 시장의 기회. 그러니까 정해진 미래가 있으면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잘 살려서 적용할 거냐 약간 그 기초 전망에 대한 실천 적용편에 해당하는 책을 작년에 써서 친절하시네요. 네, 냈는데 그만큼 정해진 미래라는 책을 3년 전에 쓴 이 책으로 꽤 호응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유튜브 같은데 이분 성함을 쳐보시면 EBS나 각종 강연 프로그램에 이분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꽤 지금 이제 국내에서 거의 그 아주 독보적인 인구학 전문가로서 여기저기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자 소개를 보면 2015년에 연구년 기간 동안에 베트남 정부의 초대를 받아서 그쪽으로 가서 인구 정책 전문가로 파견받아서 정부에 조언하는 그런 역할을. 그래서 베트남이 굉장히 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굉장히 젊은 마치 우리나라 60, 70년대 인구 변동과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젊은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교육에 관심이 많은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 베트남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그 베트남의 인구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작업을 이분이 가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에 나오면 사실 이제 베트남 사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보기도 하고 그런 건데요. 이 인구학이라는 이 분야를 조금만 더 설명하면 이제 세부적으로 따지면 형식 인구학과 사회 인구학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형식 인구학은 말만 들어도 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처럼 형식적으로 인구를 세는 거죠. 사람 숫자를 세는 겁니다. 이 사람 숫자 세는 것이 무슨 학문에 가까우냐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꽤 정교하고 복잡한 기술을 요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것을 어디서 다룰까요? 정부 기관 중에? 통계청. 그렇죠. 정답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청과 또 유엔에도 인구를 하는 것은 세계 인구 변화를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꽤 중요한 일이라서 유엔에도 그 통계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이런 이 인구 전망 추이가 꽤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그 분야를 보시면 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분야가 이제 사회 인구학인데 사회 인구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생, 이동,
사망 인구가 매년 달라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 결과로 생겨나는 사회의 변화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의 저자인 조영태 교수가 바로 이 사회연구학 인구학 분야를 연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여러 가지 재밌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이 책의 좀 활용 방안은 약간 기초학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초학문이라는 것은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해석과 적용은 각자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분야인데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뭐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가구 변화 문제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래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 바로 단선적으로 바로바로 적용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해 그렇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각자 또 그 자기 분야에 받아서 그걸 정확하게 또는 오랫동안 잘 고민해야지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래 그럼 20년 후에 우리 인구가 그렇게 되면 난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알고 싶지. 그렇게 바로 단답형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다는 것이죠. 책을 계속 팔아도 되나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뭐 그럴 줄 알았더니. 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나중에 마지막에 좀 소개를 하기도 싶지만 누가 읽으면 좋겠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미래를 알고 싶은 모든 사람 이 첫 번째 독자이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2차 독자는 특별히 미래의 변화에 맞추어서 뭔가 전략을 짜야 되는 사람. 집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사람. 선택한 채. 어떤 책을 만들어서 어떤 독자들한테 어떤 책을 팔아야 될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 그렇지. 앞으로 우리 성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하는 목회자. 그렇지. 앞으로 대학생들은 어떤 아이들이 들어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사역자.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미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궁금해서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야 되는 모든 사람한테 이 책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필요하네, 생각합니다. 코로나만 필요한 게 아니네. 그렇군요.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 건가 한두 가지로 설명 딱 할 수 없거든요. 이 책은 그래서 제가 한두 문장을 뗄 수도 없고 이 책을 전체적으로 좀 뭐 크게 그렇다고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변화에 대한 스토리가 꽤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두 분야만 발췌해서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는데 그러면요 실용적으로 갑시다. 네 20년 후에 집 사요 말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합시다 우리. 네. 합시다. 예를 들면 이렇게는 소개할 수 있습니다. 80년대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80년대에 서울 지역 아파트에 한 아파트당 가구원 수가 평균 가구원 수가 4.9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약 30년 후인 2010년대에 서울에 한 아파트당 평균 가구원 수는 몇 명 정도 될까요? 3명. 3명 이하입니다. 약 2.6명이라는 그렇다면 거죠. 잘 팔린 평수는 40평대는 안 되겠다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최근에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가구원 수의 비율로 볼 때 1위 가구가 뭐죠? 1등 가구원 수가? 싱글. 그렇죠. 싱글. 혼자. 1인 가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율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80년대 생각했던 평균 4인 가족, 핵가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4인 가족의 단란한 모습은 사실 그 신화는 깨어진 지 오래라는 거야. 우리가 그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있을 뿐 통계로 볼 때는 이미 오래전에 그 통계는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인 가구가 제일 많고 1, 2인 가구를 합치면 50%가 넘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뭐 차는 어떤 차를 살 것인가, 아파트 크기는 어떻게 할 건가, 뭐 그런 실용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을 수 있겠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또 예를 들어 70년대부터 50년대부터 시작한 우리나라 베이비 부밍이라는 것이 막 심할 때는 1년에 100만 명씩 신생아가 출생을 했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한 해 신생아 출생하는 신생아 수는 몇 명 정도일까요? 40만. 40만을 최근까지 40만이었다가 재작년부터인가요? 이 40만 명을 밑돌기 시작했습니다. 39만 명, 38만 명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죠. 불과 한 세대 만에 3분의 1 가까이 혹은 2.5배 가까이 떨어진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거기에 따라 학교가 어떻게 교사 수급은 어떻게 될지 유아용품 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지. 생각이 돌기 시작하네.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생각이 돌기 시작해.
저와 그 다랑어님은 사실상 이 책에 따르면 우리 한국의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거든요. 일단 80만 90만 돼요. 표준편차의 예, 그 한 거의 정점에 있는 90만 사람들 명. 아니야 이 사람들? 80만, 어? 90만 정점. 90만 명대입니다. 저희 때가 90만 명대이기 때문에 요즘은 되게 라떼충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우리 때는 말이죠. 이런 얘기는 할 얘기 많지. 우리 때는 사실 이제 초등학교 때 제 기억만 하더라도 제가 입학한 초등학교에 한 학년에 19반까지 있었습니다. 게다가 낮반, 오후반도 있었죠. 그죠. 맞아. 19반까지 있었고 제가 5반이었어요. 와. 네. 한 반에 70명이었는데 5반이었어요. 아 그러면 40반이 있었다는 거야 거의 38반 토탈. 그렇죠. 네. 교실에 막 책상 걸상이 맨 앞에서부터 있었지. 맨 네, 뒤까지 맨 뒤에 맨 걸어가기 힘들 정도로 뒤에 꽉 그렇지, 채워서 70명이 없었지. 있으니까. 우리 왜냐하면 한 해에 90만 명 거의 100만 명 가까이 태어나니까 당시에는 또 학교나 교사 수급이 부족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30만 명 후반대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큰 변화가 없는 한 이것이 당분간 계속 지속될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 결론이 뭐예요? 그 여자는 뭐 어떻게? 저자는 여러 모든 말할 수 사회학의 음. 사회학자들은 그렇지만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그 이 학문의 목표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그 분석의 결론이 뭐냐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그렇다 그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각자 개인이나 사회가 좀 더 이 파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맞이하려면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짜려면 지금부터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그냥 그렇게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이제 1인 가구니까 뭐 10평짜리 아파트가 많아질 것이다. 전 그렇게 단순히 예측할 그렇게 할 수 생각해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 네네네. 얘기는 아니야. 네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아니고 네. 1인 가구가 많아진다 그 얘기고 네.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뭐 네. 예를 들어 뭐 저자 같으면 이렇게 우리나라 최근에 마치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의 세대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인구학적으로 살펴볼 때는 베이비 부모 1세대와 베이비 부모 2세대 간의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저자가 예측하는 바는 그런 거야. 50년대생하고 58년 개띠하고 베이비 부모 72년생. 2세대는 70년 개띠. 소위 말해서 30년 차이? 네. 아버지도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58년 개띠들이 은퇴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이미 70년대 이상 뭐 베이비 부모는 아니지만 이미 그분들은 이미 다 은퇴를 했지만 58년 개띠 1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60대 지금 막 초반. 한참 은퇴를 하고 있고 지금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는 지금 최절정기를 맞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각 사회 각 분야의 기득권층이고 소위 말하면 386 막내 세대와 그렇지. 저희 세대까지 40대 포함해 후반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사회가 점점 이렇게 되게 가면 1차 베이비 부모가 그 위에 70대 이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얌전히 은퇴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2차 취업 전쟁과 여러 가지 시장에서 겹친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간의 전쟁이 일어날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뭐 예측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전망에 따르면. 그렇군요. 그래서 뭐 아까 뭐 그래서 실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는데 이 책의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이분의 EBS나 여러 가지 전망 같은 거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보면 재미난 개인적인 적용. 이 책의 저자는 그럼 본인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렇지. 라고 했을 때 개인적인 적용이 이제 한번 인터뷰에서 잡힌 적이 있는데 자신의 딸이 큰 딸이 2002년생이랍니다. 2002년생이면 올해 우리 한국 나이로 아마 고등학교 2학년일 겁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찍을 당시에는 자신의 큰 딸이 아직 고등학교 가기 전이었던 걸로 저는 이제 봤는데 인터뷰에서 자신의 딸을 농업 고등학교, 그렇지. 농고에 보내겠다. 네, 그렇게 자기가 물론 이제 딸의 동의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가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왜? 생각해서 왜 농사?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의 생각인 지금 우리나라 지금은 현재로서는 대학에 입학하고 대학을 졸업해서 모두가 선망하는 전문 직종에 가는 것이 평생 직장의 꿈을 갖는 것이 모두가 정해진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구학자인 자기가 볼 때는 이제 그 꿈과 그런 패스는 이제 지나갔다는 거죠. 이게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남들이 가지 않는 또 남들이 그 경쟁에 굉장히 경쟁의 강도가 적은 그렇지만 여전히 필요하고 전망이 높은 이제 그런 분야가 어딘가를 자기가 생각해 왔을 때는 농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농업은 어느 사회나 완전히 말살시킬 수는 없고 없어질 수는 없는 그렇죠. 분야인데 그러면서도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뛰어들기가 경쟁이 제일 적은 분야라는 거죠. 대학 공부가 그럼 자기가 대학 교수니까 그럼 대학 공부가 필요 없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대학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19살이 반드시
인생의 19살 시점에 모두가 대학을 가야 되는 사회는 이제 끝날 것이다. 이 사람이 그렇게 예측하는 거죠. 대학에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신입생을 19살만 받는 것이 아니라 23살도 받고 29살도 받고 35살도 받아야만 대학이 생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싫든 좋든 대학은 앞으로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딸처럼 이제 2002년생들 이후로는 고등학교 가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농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보다가 몇 년 해보다가 자기가 필요한 공부가 생기면 그때 대학을 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제도가 그때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전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좋네요. 뭐 미미님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제 이 책 보고 본인은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뭐 우리 아이들은 뭐 제가 대화를 해봤지만 이미 자기 길을 다 가고 있어서 결정을 했죠. 네, 결정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저도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인구 변동이 가져오는 사회의 변화라는 것이 우리가 또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고민을 좀 많이 던져주는 것 같고요. 물론 실용적으로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당장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답은 쉬운 답은 사실은 있다면 그런 쉬운 답은 아마 잘못된 답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학문이다 생각하고 그럼 앞으로 내가 이 책에서 저자가 제일 강조하는 것도 그런 건데 인구학적 관점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계속 전략이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네, 이런 좀 깨달음이 있었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뭐 우리가 지금 당장 모든 사람이 여기 이 아파트가 좋대. 이 학교 가는 게 좋대. 이 직장에 가는 게 좋대. 남들이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기보다는 10년, 20년 후의 변화는 비교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잘 좀 생각하면 좋겠다. 저도 듣고 나니 이러고 싶네요. 계속 마치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일 거라는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했어요. 그냥 네. 어린애들은 많고 노인은 줄을 것이다. 네. 근데 지금 오늘 얘기 듣고 나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냥 원통일 수도 있고 역피라미드일 수도 있고 현재는 극단적으로 우리나라 말하면 같은 인구는 역피라미드에 네. 점점 가까이 가게 되죠. 그렇다면 네. 어떤 그런 사람들과 상대해야 되는 또 우리 선교단체나 이런 쪽들도 새로 신규가 많이 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 신규 인력을 가지려고 좋은 인력이 갈 게 아니라 거기 비례해서 인구 분포에 비례해서 인력이 배치되는 게 더 좋겠다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네. 항상 신입 회원들만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전 세대와 옆으로 상대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항상 신입 회원들이 아까 젊을 말했듯이 거라는 건 이제 19살, 20살일 거라는 예측은 이제 몇 년 후면 그럴 없어질지도 필요는 없다는 모른다. 거지. 네. 그러네요.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교회에서 그런 어떤 싱글 일가구 세대들을 위한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지 없지. 그런, 4인 가구를 네네. 여전히 전통적인 어떤 그런 그렇죠. 그 가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대가족 정상 안에서. 가족에 대한 네네. 뭔가 환상이 있잖아요. 제일 강한 곳이 교회죠. 네네. 그거를 좀 극복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싶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뭔가 다른 길을 가야 된다 그러는데 꼭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세상이 이쪽으로 가도 다른 길로 가라 좀 그래서 좀 약간 도덕주의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좀 오히려 이 주장이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왜냐면 지금 다른 길 가면 당장은 고생하거든요. 당장은 고생하고 오해도 받고 그리고 또 막 개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되게 너무 도덕적인 결론은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 네 그렇습니다. 뭐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는 뭐 요즘 뭐 뉴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1인 가구라고 했을 때 그 1인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세대로 볼 때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노년이겠는데? 그렇죠. 네, 사실상 우리가 1인 가구 생각하면 바로 젊은 사람들 같이 젊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사실은 약간의 어떤 신화에 가까운 거고 실제 데이터는 노년 인구가 제일 많이 1인 가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좋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맞춰볼까요? 네. 네, 제목 뭐라고요? 정해진 미래 조영태. 네, 이렇게 해서 오빠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